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BMO, 메릴 린치 같은 곳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죠. 기관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의 투자 전략을 한번 아주 깊게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시장 상황에 딱 맞는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AI 랠리가 정말 무섭게 뜨겁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혹시 1999년 닷컴 버블 같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고민도 있죠. 지금이라도 빅테크 말고 다른 데서 기회를 찾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벨스키의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거시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삼축 통합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전략이죠. 이게 어떻게 지금 시장에 수익 분산이라는 화두에 딱 맞는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벨스키 전략을 이해하려면 제 생각엔 그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더라고요. 아, 장기 강세장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장기 강세장 한가운데 있다. 이 확신이요. 맞아요. 그게 벨스키의 모든 분석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이게 뭐 1, 2년짜리 흐름이 아니라 2009년이나 혹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2013년에 시작된 무려 25년짜리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거죠. 25년짜리 사이클이요? 잠깐만요. 그럼 2013년부터 계산해도 2038년까지 이어진다는 말이네요? 아직도 한 10년 이상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의 계산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와, 솔직히 요즘 분위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고금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완전히 잡혔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터지고요. 대부분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이제 강세장도 끝물 아닌가 하고 걱정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벨스키 관점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방금 말씀하신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장기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기적인 조정이요? 네, 비유하자면 거대한 나무가 25년 동안 자라는데 중간중간 태풍도 만나고 가뭄도 겪으면서 가지가 좀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무의 성장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군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숲 전체를 보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아주 명확해요.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와, 그런데 그 자신감의 표현인지 S&P 500 목표치를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5년에 7천을 제시했어요. 네, 7천이죠. 이건 그냥 좀 낙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월가 컨센서스를 거의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잖아요. 솔직히 좀 어그로 끄는 거 아닌가? 주목받으려고 던진 숫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벨스키 본인이 이 목표치에 대해서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어떤 말이죠? 예전에 자기가 큰 투자은행에 소속돼 있을 때는 사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목표치를 내야 했대요. 그건 일종의 의무였던 거죠. 조직의 방침 같은 거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조직의 압박도 없이 순수하게 시장에 대한 자기 확신만으로 내놓은 선택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택이다. 네,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아주 분명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과열돼 보이고 비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결국엔 강력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그 가격을 정당화시켜주고 그걸 넘어서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꼭지를 걱정하면서 몸살일 때가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계속해서 위험 자산, 특히 주식에 대한 노출을 유지하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강세장이라는 아주 대담한 거시적 그림을 먼저 딱 깔아두고 시작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 보죠. 네, AI 버블 논쟁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엔비디아 주가, 이 AI 랠리가 너무 가파르니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텐데 이거 1999년 닷컴 버블 재현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 벨스키는 어떻게 답하나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그는 지금 상황은 진정한 버블이 아니라 그냥 비싼 것일 뿐이라고 정의합니다. 버블이 아니라 비싼 것이다.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가 말하는 진짜 버블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조건은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지금의 가격을 도저히 정당화할 방법이 없는 상태. 그는 이걸 No roadmap to justify today's prices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의 가격을 설명할 미래 지도가 아예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오른 자산 가격이 50%에서 70% 이상 폭락한 뒤에 2년이 지나도 그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진정한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닷컴 버블 때랑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네요. 하지만 그때도 이번엔 다르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말들은 정말 많았잖아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때랑 다르다는 걸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벨스킬은 바로 그 펀더멘털의 차이를 파고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9년에는 어땠나요? 그냥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막 10배씩 오르고 그랬죠. 맞아요. 수익 모델도 불분명하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광기였죠. 심지어 당시 사모펀드들은 포트폴리오의 100%를 기술주로 채우기도 했고요. 100%요? 와.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보세요. 이들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이들의 성장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매 분기 장부에 찍히고 있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바로 정당화 불가능이라는 버블의 첫 번째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군요. 지금은 정당화가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숫자도 있을까요? 솔직히 밸류에이션 지표,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걸 보면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듀얼리티 리서치의 분석이 아주 명쾌하게 해줍니다. S&P 500의 선행 PE만 보면 20배가 넘어가니까 분명 높아 보여요. 역사적으로 비싼 구간인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정을 하나 하는 거예요. 바로 기업들의 이익 마진입니다. 지금 S&P 500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감안해서 PE를 다시 계산해 보자는 거죠. 아, 이익의 퀄리티가 과거와는 다르니까 주가 프라이스를 평가하는 잣대도 좀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이익 마진으로 조정을 가한 PE를 계산해 보니 놀랍게도 17.75배 수준으로 내려와요. 17.75배요? 그 정도면 장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버블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벨스키가 그 역설적인 표현을 썼군요. 거품이라면 사상 가장 저렴한 거품이다. 네, 바로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분석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 가격표만 보고 와,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지 그 강력한 엔진을 들여다보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 가격이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현실, 이익이 너무나 뛰어나서 가격이 겨우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물론 벨스키도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오픈 AI나 앤트로픽처럼 아직 비상장 단계에 있거나 계속해서 외부 자금을 수혈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는 분명 버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요. 아, 그 부분은 또 구분해서 보는군요.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은 버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빅테크가 버블이 아니다. 오케이, 거기까진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게 답일까요? 그런데 벨스키의 대답은
아니요? 네, 오히려 진짜 기회는 이제부터 다른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벨스키 전략의 두 번째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시장의 광범위한 확장, 브로드닝 아웃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랄까, AI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돈과 관심이 AI 관련주로만 쏠리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명백한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가격 그 자체예요. 우리가 보통 매일 뉴스에서 보는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사실상 상위 몇 개 기업에 의해 지수가 좌우되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S&P 500에 속한 500개 종목에 모두 동일한 비중을 주는 동일 가중 S&P 500 지수나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로 한번 보세요. 이 지수들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소수의 슈퍼스타들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평균적인 선수들도 다 같이 몸값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할 때 최정예 특수부대원 몇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병사들의 평균 체력이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죠. 소수의 장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병사들도 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증거가 펀더멘털에 있습니다. 펀더멘털이요? 네, 바로 수익 수정 추세, 언닝스 리비전 트렌드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미래 이익 전망치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최상위 10개 기술주보다 나머지 490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빅테크가 받고 있는데 실제 이익 성장 기대감은 다른 기업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펼쳐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가격보다 펀더멘탈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강력한 힌트가 되겠네요? 이 시장 확장의 가장 큰 수혜는 어떤 분야가 받게 될까요? 벨스키는 명확하게 경기 순환주, 사이클리컬스를 지목합니다. 경기 순환주요? 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기업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산업재, 임의소비재,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주가 이 광범위한 확장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실제 투자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수익 분산이라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벨스키가 설계했다는 삼축 통합 로드맵,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삼축 포트폴리오는 각각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축부터 말씀드리면 소형 중형주 SMID 캡 전략이에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아주 차별화된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하죠. 소형 중형주요. 보통 변동성이 커서 좀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첫 번째 축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 중형주는 그냥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예시를 보니까 글레이시어 뱅크, 반려동물 용품 업체 추이,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어스, 쉐이크쉑 같은 기업들이 있던데요. 솔직히 언뜻 봐서는 공통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이 기업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AI 의존도가 낮다는 겁니다. AI 의존도가 낮다. 네, 이 전략의 숨은 목표는 혹시라도 AI 랠리가 과열로 인해 조정을 받는 언와인드 국면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빅테크가 흔들릴 때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우면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공격수 역할도 하는 거군요. 시장 전체의 하락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베스킨은 특히 S&P 600 소형주 지수에 속한 기업들 중에 현금 흐름과 배당이 아주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첫 번째가 독립적인 성장 엔진이었다면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시장의 큰 흐름, 그 광범위한 확장에 올라타는 전략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가치주 전략입니다. 시장 광범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정면으로 받아서 순환적인 초과 이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죠. 내재적인 펀더멘탈 가치에 집중하는 건데요. 가치주 중에서도 특히 금융주를 강조했죠. 네, 베스키의 금융주에 대한 시각이 아주 뚜렷하고 흥미로워요. 보통 금융주 투자라고 하면 저평가됐으니까 산다,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본다,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벨스키의 관점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금융주 투자는 단순한 가치 투자를 넘어서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는 것에 가까워요. 구조적 변화라니요? 그는 앞으로 미국 은행 산업이 양극화될 거라고 봐요. JP 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과 아주 작은 지역 커뮤니티 은행은 잘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낀 어중간한 규모의 중형 지역 은행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M&A를 통해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 중간 사이즈 은행들의 통폐합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건 투자자에게 두 가지 기회를 의미해요. 첫째, M&A 과정에서 인수되는 은행들은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릴 기회가 생기겠죠. 둘째, 살아남아서 다른 은행을 인수한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강해지면서 시장에서 가치를 재평가받을 거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금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의 구조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을 읽고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금융 섹터 내에서 일어날 지각 변동 그 자체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축인 소형주로 독립적인 성장을, 두 번째 축인 가치주, 특히 금융주로 시장의 순환성을 모두 챙겼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겠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균형추 또는 닷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배당 성장주 전략이죠. 배당주군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고배당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배당금을 성장시킨 실적이 검증된 기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장이군요. 그 둘은 분명히 다르죠. 네, 아주 중요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꾸준히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튼튼하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 경영진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소형주나 가치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꽤 클 수 있잖아요. 이 배당 성장주가 그 위험을 완충해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전략은 포트폴리오 전체가 시장의 충격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치 못한 조정을 겪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수입, 인컴을 제공해주고요. 공격적인 성장, 소형주, 시장 흐름 편승, 가치주, 그리고 안정적인 방어, 배당 성장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소형주가 공격적인 창이라면 가치주는 기병대, 그리고 배당 성장주는 이 모든 걸 든든하게 받쳐주는 견고한 보병방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벨스키가 말하는 수익 분산이라는 목표를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략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네, 오늘 브라이언 벨스키의 투자 전략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확신과 한 가지 겸손한 대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주 좋은 정리네요. 첫 번째 확신은 장기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AI 랠리는 버블이 아니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대담한 확신의 축이죠. 그리고 그 두 가지 확신 위에 하지만 수익의 중심은 소수의 기술주에서 시장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겸손한 대비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소수에게만 집중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확산, 즉 광범위화를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가. 그게 핵심 질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길게 살펴본 소형 중형주, 성장, 가치주, 순환성, 그리고 배당 성장주 방어로 구성된 이 삼축 전략은 바로 이 광범위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서핑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벨스키의 분석은 결국 장기적인 구조적 트렌드와 단기적인 순환적 노이저를 철저히 분리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투자나 혹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너무 단기적인 변동이나 시끄러운 소음을 영구적인 변화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저 밑에서부터 시작됐는데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